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통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돈은 빠져나갔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시작한 현금 흐름이라는 선택이 수익이 아니라 제 노후 자금을 조금씩 태워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지금 62세, 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62세, 퇴직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까지도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었다. 30년 넘게 결제선의 마지막 칸에 이름을 올리던 버릇이 남아있어 인생의 다음 장도 표만 잘 만들면 굴러갈 거라 착각했다.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을 때 1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를 잠깐 안심시켰다. 하지만 안심은 딱 이틀이었다. 관리비, 보험료, 부모님 병원비, 자녀 경조사, 자동차 정비비 같은 영수증이 식탁 위에 쌓이기 시작하자 돈은 숨소리처럼 빠져나갔다. 월급이 끊긴 집에서는 지출이 소리로 들렸다. 보일러가 잠깐 이상해도 돈이 나갈 것 같고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도 전기요금이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나는 습관처럼 엑셀을 켜고 항목을 늘렸다. 항목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내가 통제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통제 밖으로 흘러나가는 기분이었다. 그 무렵부터 하루가 이상하게 길어졌다. 아침 6시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다. 정장 대신 트레이닝복을 입고 동네 공원을 3바퀴 돌고 편의점에서 2,5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는 일이 반복됐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변했나 하는 자괴감이 더 무서웠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TV를 틀어놓고도 아무 소리 없이 리모컨만 만지작거렸다. 우리 둘 사이에는 말 대신 걱정의 눈치만 굴러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늘 골프복을 입고 다니던 선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사람은 퇴직 후에도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며 얼굴에 여유를 바르고 있었다. 나는 그 여유가 부러워서 그가 내미는 명함을 무심코 받았다. 명함 한쪽에는 노후 현금 흐름 컨설팅, 다른 한쪽에는 무료 설명회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 회사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에 뜬 후기들은 이상하게도 똑같은 단어를 반복했다. 안전, 원금, 월급, 걱정 끝. 그 말들이 내 허기진 마음을 건드렸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돈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선택이 내 노후를 삼키는 덫이 될 줄은 그날 밤에는 몰랐다. 설명회는 평일 오후였다. 회사에 다닐 때라면 상상도 못할 시간이었지만 이제 내 하루는 비어 있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나처럼 머리가 희끗한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두 말은 없었지만 얼굴에는 비슷한 표정이 떠 있었다. 불안하지만 티내고 싶지 않은 얼굴. 강사는 우리를 은퇴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묘하게 자존심을 간지렸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매달 얼마, 연 얼마, 몇 년 뒤 얼마. 숫자는 단순했고 계산은 쉬웠다. 지금 퇴직금의 일부만 굴려도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는 설명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서였다.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질문이 많아질수록 불안이 커진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사는 이미 여러 사례를 보여주었다. 퇴직 후 택시를 시작한 사람, 상가에 투자한 사람, 아무것도 안 하다 돈이 줄어든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선택을 한 사람들의 계좌 그래프를 띄웠다. 그래프는 메달 같은 간격으로 위로 찍혀 있었다.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 박혔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찍힌다는 말. 그건 돈 얘기가 아니라 안심의 얘기였다.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을 받았다. 상담실은 조용했고 커튼으로 밖이 가려져 있었다. 상담사는 내 통장 잔액과 가족 상황을 물었다. 나는 이상할 정도로 솔직해졌다. 불안한 밤, 줄어드는 통장, 아내와 나누지 못한 걱정까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너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했다. 그리고 말했다. 대부분의 은퇴자가 같은 선택을 한다고. 그 말에 나는 안도했다. 나만의 판단이 아니라는 점이 마음을 놓이게 했다. 계약서를 꺼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설명은 길었지만 요지는 단순했다. 돈을 맡기면 돈이 일한다는 것. 나는 펜을 잡고 사인을 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불안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답을 찾았다는 기분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숨이 조금 쉬어지는 느낌이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상담 이후부터 내 하루는 숫자에 붙잡혔다.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통장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고 점심을 먹다가도 알림이 울리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금 내역부터 봤다. 나는 은퇴를 했는데도 여전히 보고서처럼 내 삶을 관리하고 있었다. 첫 달 약속한 날짜에 돈이 들어왔다. 240만 원 남짓한 금액이었지만 내 마음은 그 작은 숫자에 매달렸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악행은 크고 화려하게 오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틈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차곡차곡 쌓였다. 첫째, 말이 바뀌었다. 상담 당시에는 필요하면 언제든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계약서 원본을 펼치자 중도 인출 수수료와 제한 조건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특정 달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항목까지 있었다. 나는 상담사가 보내준 요약본을 다시 열어봤다. 거기엔 내가 붙들었던 문장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불리한 문장은 애초에 빠져 있었다. 둘째, 입금 시간이 흔들렸다. 원래는 오전 11시 전에 들어오던 돈이 그 달에는 오후 4시가 넘어도 안 찍혔다. 나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손끝이 하얗게 말라가고 목덜미가 뜨거워졌다. 결국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고 그 사이 내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수십 번이나 재생됐다. 셋째, 나를 흔들어 놓는 방식이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내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직원이 있었다. 겉으로는 인사였지만 실제로는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미끼였다. 또 어떤 날은 상담사가 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결정을 미루면 기회가 사라진다며 불안감을 부추겼다. 넷째, 그들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내 양심까지 흔들었다. 상담실 로비에서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물걸레를 들고 지나가자 직원이
얼굴을 찡그리며 길을 막았다. 그 아주머니가 비켜서자 직원은 내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보며 괜히 어깨를 으쓱했다. 그 장면을 보고도 나는 아무 말 못했다. 나 역시 그 공간에서는 손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고 그 가면이 벗겨질까 두려웠다. 그 비겁함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 그럼에도 나는 참고 또 참았다. 퇴직 후 현금 흐름이 끊긴 사람의 공포를 나는 너무 잘 알았다.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이 빚이 되는 느낌, 그걸 막아준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나는 그 달콤함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래서 확인을 시작했다. 내가 제일 싫어하던 방식, 의심하고 증거를 모으는 방식으로. 계약서의 문장 끝에 붙은 작은 별표를 따라가니 각 주가 길게 이어졌다. 월 지급은 확정이 아니라 산정 방식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었다. 손실 가능성은 낮다고만 되어 있었지, 없다고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내가 믿었던 원금 보장은 실제로는 조건부였고, 특정 상황에서는 지급 지연, 심하면 중단까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은행에 들러 별도로 적어둔 내 통장 잔액과 자동이체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갸웃하는 순간 내 심장은 내려앉았다. 그 상품은 일반 예금이 아니라 투자성 계약으로 분류돼 있어 보호가 다르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못했다. 허리가 뻣뻣해지고 손바닥에 땀이 찼다. 밖으로 나오니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는데도 열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를 무너뜨린 건 오버히어링이었다. 상담실 복도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민호는 일단 시간을 끌면 잦아든다는 말이 들렸다. 단기간에 크게 넣었다가 크게 빼려는 고객은 위험하니 묶어둬야 한다는 말도 이어졌다. 마지막 한 문장이 내 뒷목을 잡아당겼다. 은퇴자들은 급하니까 결정을 빨리 한다는 말이었다. 그 순간 등뼈가 차갑게 굳었다. 나는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멈춰섰다. 발이 바닥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 딱 하나만 남았다. 나는 고객이 아니라 먹잇감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손이 떨려 물컵을 2번이나 쏟았다. 그리고 새벽 2시 나는 휴대전화로 처음으로 검색창에 상품명과 함께 사기, 피해, 출금 지연이라는 단어를 찍어 넣었다. 화면에 뜬 글들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들었다. 댓글에는 나와 같은 연배의 사람들이 있었다. 노후자금, 전세금, 퇴직금을 넣었다가 묶였다는 글이 줄줄이 이어졌다. 그걸 읽는 동안 내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심장은 아주 천천히, 아주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날부터 내 돈을 쫓기 시작했다. 퇴직 후 시간이 남아돌 줄 알았는데 현실은 반대였다. 하루 종일 계약서와 요약본을 번갈아 보며 문장을 비교했다. 굵은 글씨는 모두 희망처럼 보였고 작은 글씨는 의도적으로 숨겨진 덫처럼 느껴졌다. 월 지급이라는 말 뒤에 붙은 조건들, 원금이라는 단어 옆에 따라붙은 예외 조항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내가 과민한 건가 싶었다. 하지만 읽을수록 이상했다. 분명 설명회에서는 듣지 못했던 문장들이 계약서에는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었다. 나는 형광펜으로 줄을 긋다 멈추고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건 구조가 아니라 말이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때렸다. 안전하다는 단어가 그렇게 허술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때부터 분노가 천천히 올라왔다. 첫 번째로 나를 화나게 한 건 시간이었다. 입금 날짜가 다가올수록 연락은 잦아졌고 항상 결정이 늦으면 손해라는 말이 따라붙었다. 그 말은 묘하게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을수록 더 효과가 있었다. 가족이 잠든 시간, 혼자 불 켜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 말이 더 크게 들렸다. 두 번째 악행은 가족을 건드리는 방식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상담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결정을 미루고 있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걱정하더라는 내용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판단이 아니라 가족의 불안으로 나를 움직이려 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다. 분노보다 수치심이 먼저 밀려왔다. 나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선택을 했는데 그 이름이 거꾸로 나를 압박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세 번째 악행은 서류였다.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요구했고 서류가 하나라도 늦으면 절차가 밀린다고 했다. 신분증 사본을 다시 뽑으며 프린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회사에 있을 때는 결제 한 줄로 수억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서류 한 장 때문에 내 돈이 묶여 있었다. 네 번째 악행은 태도였다. 상담실 로비에서 청소를 하던 노인이 직원의 시선에 밀려 조용히 비켜서는 장면을 봤다. 그 순간 묘한 공포가 올라왔다. 저 자리가 언젠가는 내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악행은 말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했던 사람이 내가 질문을 시작하자 시장 상황을 말했고 그 다음에는 계약 조항을 내밀었다. 말은 계속 바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제야 이 구조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지치게 만드는 구조라는 걸 깨달았다. 확인을 시작한 건 그날 밤이었다. 스마트폰을 켜고 회사 이름을 검색했다. 처음엔 후기만 보려고 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피해, 지급지연, 해지 불가 같은 단어들이 연관 검색어처럼 따라붙었다. 글을 하나 읽고 나면 손바닥에 땀이 고였고 다음 글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댓글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있었다. 퇴직금, 전세금, 노후자금이라는 단어가 반복됐다. 나는 새벽까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다음날 직접 사무실로 갔다. 상담사는 처음엔 평소처럼 웃으며 맞았다. 하지만 내가 휴대폰 화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게 보였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옆자리 직원의 스마트폰 화면이 스쳤다. 고객 대응 문구, 지금 연기 안내, 추가 입금 유도 문장들이 정리된 내부 문서 제목이 보였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다. 내가 받았던 친절, 반복된 연락, 밤마다 왔던 메시지들이 전부 계획된 절차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도를 지나가다 들은 말이 있었다. 민원이 늘어나면 시간을 끌면 된다는 말, 급한 사람일수록 버틴다는 말. 나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다.
분노가 정점을 넘자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졌다. 그제야 확신했다. 안전하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몸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밤에 잠이 쉽게 들지 않았고 새벽에 이유 없이 깼다. 가슴이 답답해 깊게 숨을 쉬어도 공기가 차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 있었고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렸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나는 계속 미뤘다. 병원에 가면 모든 게 공식적으로 망가진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허리에 붙이고 버텼다. 통증보다 더 무서웠던 건 집중력이었다. 통장 앱을 열어도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멈추는 일이 잦아졌다. 하루 생활비가 머릿속에서 계속 회전했다. 200만 원, 300만 원, 다음 달 카드 결제일.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고 믿었던 선택이 이제는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는 장치로 바뀌어 있었다. 입금은 늦어졌고 고정 지출은 그대로였다. 보험료, 관리비, 생활비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간격이 벌어질수록 내 호흡도 짧아졌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통장을 확인했다. 확인하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세면대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땀이 식기도 전에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그날은 결국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사의 표정보다 먼저 내 마음이 무너졌다. 몸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오며 약값을 계산하는 순간 나는 자동으로 통장 잔액을 떠올렸다. 치료비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쉬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가 흘렀다. 만약 입금이 한 달 더 늦어지면, 만약 치료가 길어지면, 만약 지금 이 선택을 되돌릴 수 없다면.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자존심도 같이 무너졌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부터 떠올랐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부터 생각했다. 그 자체가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숨을 고르느라 가슴을 누르곤 했다. 밤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입금 알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먼저 튀어나왔다. 결정적인 순간은 카드 결제일이었다.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다가 한 줄에서 눈이 멈췄다. 연체라는 단어였다. 그동안 버티고 있다고 믿었던 균형이 한순간에 깨졌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이 저리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날 오후 상담사에게 연락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시지가 왔다. 지급 일정이 조정 중이라는 문장뿐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가 안에서 툭 끊어졌다. 나는 더 이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계획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병원 진료 일정과 카드 결제일을 나란히 적어놓고 어느 쪽을 미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게 내 현실이었다. 저녁이 되어 혼자 식탁에 앉았을 때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씹고 삼키는 동작만 반복했다. 텔레비전 소리가 멀게 들렸고 창밖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선택은 실패가 아니라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힘이 내게 남아있는지 솔직하게 자신에게 묻게 되었다. 절망은 소리 없이 왔고 아주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변화는 내가 아니라 주변에서 먼저 감지했다. 병원에 다녀온 다음 날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섰는데 이웃이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유심히 바라봤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는 말이 따라붙었다. 나는 대충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오후에는 오래 알고 지낸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퇴 후 자주 연락하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웠다. 그는 내 근황을 묻다가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을 들었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인이 비슷한 구조에 돈을 넣었다가 출금이 지연됐고 결국 몇 달을 끌려다녔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이미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야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다. 그날 저녁 아내도 말을 꺼냈다. 평소보다 통장 확인을 자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내 목소리가 스스로에게도 설득력이 없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뉴스 화면에서 금융 피해 관련 자막이 스쳤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봤다. 익숙한 표현들이 귀에 들어왔다. 안정, 확정, 관리형. 그 단어들이 낯설지 않았다. 다음 날 병원 재진을 기다리며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였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통화 중이었는데 낮은 목소리로 지급이 또 밀렸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귀만 기울였다. 그 남성의 말 속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내 미래를 미리 듣고 있는 기분이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며 나는 스마트폰을 켰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검색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회사 이름이 아니라 구조를 검색했다. 월 지급형, 관리형 투자, 현금 흐름 설계 같은 단어들이 화면에 이어졌다. 여러 기사와 분석 글이 연결되었고 공통된 문장이 반복됐다. 지급은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말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가 맑아졌다. 내가 믿었던 건 상품이 아니라 설명이었고 설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날 오후 후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는 변호사 지인에게 물어봤다며 몇 가지 조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내주었다. 메시지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다. 내가 이미 밟고 있는 지점들이 하나씩 체크되어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는 걸. 결정적인 계기는 은행 창구였다. 다른 업무로 들른 은행에서 직원이 내 거래 내역을 확인하던 중 잠시 멈칫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 상품은 보호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못했다. 보호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다. 창구를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를 알고 있었고, 같은 길을 지나고 있었다. 다만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상담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여전히 형식적인 문장뿐이었다. 그 문장을 읽고도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았다. 대신 묘한 확신이 생겼다. 이제는 내가 질문해야 할 차례라는 확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종이에 내가 겪은 과정을 처음부터 적기 시작했다. 설명회, 계약, 입금, 지연 연락. 한 줄씩 적어 내려갈수록 흐름이 보였다. 그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였다. 그리고 그 설계의 끝이 어디인지 이제는 짐작할 수 있었다. 반전은 거창하게 오지 않았다. 아주 조용히 주변의 말과 기록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아직 결말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바뀌고 있었다. 의심은 이미 충분했다. 이제는 확인만 남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종이에 적어두었던 기록을 다시 펼쳐놓고 날짜별로 정리했다. 설명회가 열린 날, 계약서를 쓴 날, 첫 입금이 들어온 날, 그리고 지연이 시작된 날까지. 흐름은 너무 명확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반복이 많았고, 실수라고 보기에는 대응이 너무 일관돼 있었다. 나는 그날 아침 은행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리며 관련 규정을 다시 찾아봤다. 보호 범위, 투자 분류, 분쟁 사례까지 하나씩 확인했다. 읽을수록 머릿속이 정리됐다. 이 구조는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시간을 끄는 구조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항상 돈을 맡긴 사람이었다. 확인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나는 후배가 보내준 자료와 내가 모은 기록을 나란히 놓고 겹치는 부분에 표시를 했다. 거의 모든 지점이 겹쳤다. 그제야 분노가 다시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다. 무작정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찌르면 되는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나는 상담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전과 달리 질문을 짧게 정리해서 보냈다. 지급 지연 사유, 추가 입금의 근거, 계약 조항의 해석.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문장이었다. 답장은 예상보다 늦게 왔다. 답장을 받았을 때 나는 바로 읽지 않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른 뒤 화면을 열었다. 답장은 길었지만 핵심은 흐릿했다. 시장 상황, 내부 조정, 일시적 변동이라는 말들이 반복됐다. 나는 그 문장을 한 줄씩 읽다가 특정 부분에서 멈췄다. 이전 설명과 다른 표현이 있었다. 나는 그 차이를 캡처에 저장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담당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보냈다. 답장은 또 달랐다. 표현이 조금씩 달랐고 책임의 방향도 바뀌어 있었다. 그 차이가 쌓이자 확신이 생겼다. 그들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대응하고 있었다. 확인의 마지막 단계는 직접 방문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이전처럼 여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직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눈을 피하는 사람이 늘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상담사의 얼굴이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끝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뒤 다른 직원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그 또한 내 자료를 보는 순간 말수가 줄었다. 확인은 끝났다. 이제는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다. 패닉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상담사는 커피를 권하며 시간을 벌려 했고,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 너머에서도 들릴 만큼 낮아져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몇 분 뒤 돌아온 그는 말투를 바꿨다. 이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설명만 남아 있었다. 지급 일정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 내부 협의를 거쳐보겠다는 말이 이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게 느껴졌다. 옆자리 직원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얼굴을 굳히는 모습도 보였다. 아마도 내부 보고가 올라간 모양이었다. 그제야 나는 이 싸움의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급한 사람이 아니었다. 급한 쪽은 그들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통쾌함은 환호처럼 오지 않았다. 대신 묘하게 조용한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남은 건 끝을 어떻게 맺느냐였다. 그리고 그 끝은 내가 처음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온 뒤 바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려 천천히 걸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분노도 두려움도 잠시 뒤로 물러나 있었다. 대신 지금까지의 선택들이 차례대로 떠올랐다. 설명회에서 들었던 말들, 계약서에 적힌 문장들, 그리고 내가 애써 무시했던 불편한 감정들. 그 모든 게 이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였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거실에 앉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통장 앱을 열지 않았다. 대신 노트 한 장을 꺼내 앞으로의 순서를 적었다. 당장 회복할 수 없는 건 회복하려 하지 말자. 최소한 더 깊게 빠지지는 말자. 그리고 무엇보다 몸부터 지키자. 그 문장들을 적는 동안 손이 조금씩 안정됐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다시 갔다. 치료 계획을 묻고 운전이나 장시간 앉아있는 행동을 줄이라는 말을 다시 들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이제는 무리해서 버틸 이유가 없었다. 돈 때문에 몸을 망가뜨리는 선택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나는 이미 충분히 배웠다. 며칠 뒤 상담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전과는 다른 톤이었다. 구체적인 일정과 일부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메모만 하며 들었다. 예전처럼 그 말에 기대지 않았다. 이미 결말이 완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실이 없을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대신 얼마나 덜 다치고 나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그 기준을 세우자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졌다. 나는 더 이상 추가 입금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 말을 전하는 순간 상대의 반응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설득도 압박도 줄어들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흔들리지 않자 그들도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걸. 집에서는 아내와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불안을 숨기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예상과 달리
아내는 나를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가슴 한쪽이 풀어졌다.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완벽한 회복은 없었다. 손실은 남았고 몸도 이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걸 잃은 건 아니었다. 나는 다시 내 생활의 속도를 정했다.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하루 단위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정리했다. 통장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은 아니었다. 통제할 수 없는 구조에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됐다. 은퇴 후의 선택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무지가 아니라 조급함이라는 사실이다. 안전하다는 말에 기대어 판단을 미루는 순간 결정권은 이미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간다. 나는 이제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누군가를 고발하지도 복수를 꿈꾸지도 않는다. 다만 같은 길을 걸으려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말해줄 수 있다. 구조를 보라고, 말보다 문장을 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일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그 말은 교훈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다짐이기도 하다. 나는 여전히 은퇴자이고 완벽하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 확신 하나로 오늘은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빠른 회복이나 반전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다. 잃은 돈보다 늦게라도 붙잡은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안다. 은퇴 후의 삶은 다시 벌어들이는 게임이 아니라 덜 잃는 싸움이라는 것도. 오늘도 통장은 가볍지만 마음은 전보다 단단하다. 이 정도면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하다.